오늘 이제 우리가 이 책을 읽은 지 제가 날짜를 세봤더니 18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다 끝나지는 못할 것 같고 내일까지 하게 되면은 19번째 시간으로 이제 이 책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게 될 가정은요. 이제 어제 이제 시간상 딱 끊었던 그 뒤에서부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업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 를 체크하다 보니까 필요 없는 것들에 관한 이야기를 했죠. 학위 같은 거 필요 없고, 뛰어난 판매 능력 필요 없고, 원래 직장 그만둘 필요 없고, 담보대출 필요 없고, 천재적인 숫자 감각 필요 없다. 자, 그런 거 모든 엄청난 투자 행위를 하거나 사업을 할 때 필요했었던 같은 것들이 필요 없다는 거죠. 어디서? 여기 네트워크 비즈니스에서는 같은 사업가적인 결과를 얻는 거에 비해 위험 요소가 상당히 없는 거죠. 그리고 갖춰야 될 것도 상당히 없기 때문에 사업을 하는 분야에서 네트워크가 너무 좋다라는 그런 의미를 로버트 키요사키가 하고 있는 내용들을 어제 보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알라. 나 자신의 상태. 솔직히 진단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되고요. 나는 왜, 만일 예를 들어 유산화를 하고 있다면 유산화를 하고 있는지, 왜 내가 금전적인 목표가 있다면 나는 왜 이 금전적인 목표가 있는지, 이제 내가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한 Y를 끊임없이 세우면서 가면 좋다. 그러면서 과거에 대한 후회나 회한은 필요 없다. 그래봤자 오늘을 못 바꾸니까. 과거는 망상이죠. 왜냐면은 그게 바꿀 수가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오늘을 가장 충실히 살아갈 때에 우리 미래는 바뀐다. 그런 얘기하고 또 오늘 미래를 어떤 마인드 상태로 살아가야 되는가와 또 상당히 미래는 달라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책 다음에 읽을 퓨처 셀프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나 자신이 오늘로 돌아와서 살아보는 그런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잠깐 생각해 보면 어때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는 것, 지금 갖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15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사실 것 같아요? 20살로 돌아간다면, 25으로, 30살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나 만일에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30살에 돌아가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저는 제 인생에 대변혁이 일어난다고 확신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바로 퓨처 셀프가 시사하는 지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건 뭐 다음번에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얘기하는 거는 어쨌든 비즈니스를 하려면 500명 이상의 고용인이 필요한데 네트워크에서 500명의 독립사업자를 만들게 되는 시간을 투자했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다.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건데 1만 시간의 법칙이 집중된 시간으로서 1만 시간을 요구한다. 뭐 하루에 2명 만난다면 10년이고요. 3명 만난다면 7명, 7년이고요. 8시간, 4명을 만나서 상담한다면은 5년이 걸리는 시간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네, 그래서 시간 투자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208페이지 하는 이야기는 그런 시간 투자를 하긴 하는데 시간 투자를 어떻게 하느냐의 질적인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 시간을 썼어. 근데 만 시간을 썼는데 안 나아졌어. 만약 그런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그건 뭐냐면 만 시간을 쓰기 전 처음과 만 시간을 쓴 다음이 안 변하는 거야. 안 변하는 거야. 자기 고집불통에 자기 자신을 그대로 견지하면서 시간만 썼다. 그러면은 여기 208페이지 메뉴에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은 채 나이만 먹었을 뿐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1만 시간의 법칙을 썼다는 것은 그 안에 변화를 가져가야 하잖아요. 뭐 김연아가 1만 시간을 썼을 때는 처음 스케이트 날을 꽂았을 때와 1만 시간을 보냈을 때는 달라진 김연아였을 거 아니겠습니까? 체스 선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한 분야에서 1만 시간을 썼다는 것은 분명히 달라진 나를 만난다는 이야기인데 잘 생각해보면 옛날이나 지금은 똑같아. 그럼 뭐 그냥 헛 시간을 보낸 거죠. 그리고 이제 내가 변했다라는 것을 내가 계속 얘기해. 내가 확실히 변했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왜냐면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만 변한 거니까. 그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변했어. 달라졌어. 정말 달라졌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은 그건 확실히 변화의 징조죠. 우리 로쿠꺼 갔을 때 강경수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가 맨날 늦는다 이거야. 약속 시간을 어기는데 정말 자기의 강점을 세우고 단점은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철저히 약속 시간을 지키는 사람으로 돼가지고 뭐 이게 시간 약속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인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책에서 읽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하는가를 묻기 위해서 아내한테 여보, 난 지금 정말 많이 바뀌지 않았어? 시간의 개념이 철저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 딱 물었더니 그 아내분이 그랬다잖아요. 당신 지금 서울 올라가는데 지금 몇 시간째야. 아직도 문 밖을 못 나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보고, 아, 난 아직도 안 변했구나. 내 아내가 나의 변화를 알려주지 않으면은, 인지해주지 않으면 안 변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1만 시간을 쓴다는 것이 썼는데도 안 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단순히 시간만 쓴 거야. 근데 1만 시간이라는 거 속에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얼마나 바꿨는지,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사소한 실수 혹은 큰 실수를 하면서 얼마나 그것들을 바꾸어 갔는지, 그리고 내가 하려는 분야의 성공자들과 얼마나 벤치마킹을 했는지. 우리가 모방보다 더 위대한 창조는 없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안 갖춰져 있는데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서 하려면 진짜 비상한 뭔가가 있어야지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은 만일 변변치 않아. 아직 경력과 실력이 없어. 그런데 따라할 사람이 있어. 그 따라하는 행위는 그 사람의 행동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사고 체계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까지도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실패를 만났을 때 저 사람이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넘어갔을까? 이런 마음이 된다라면은 저 사람은 이 마음을 어떻게 이겼을까? 왜냐면은 동일한 과정을 겪어서 올라가는 것이 바로 네트워크고 그것이 바로 복제거든요. 그렇게 한 1만 시간을 보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이야기들이 바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아는 것을 버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좀 하고 싶었습니다. 아는 것이. 자, 208페이지 보면은 이 사업에서는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상당한 양의 지식을 버리는 일 또한 필요하다. 많은 사람이 E와 S사분면에서 확고하게 뿌리를 내리는 이유는 그런 생활을 편안하게 느끼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E와 S사분면이 본질적으로 더 편안한 공간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거운 세금을 내야 되고 정신없이 일에 쫓기느라 자신만의 시간을 누릴 수 없으며 때로는 참을 수 없는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되는 등 여러모로 볼 때 이들 사분면의 삶은 실로 대단히 불편하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곳의 삶을 편안하게 느낀다. 오랫동안 그런 삶의 방식을 체득했으며 그것이 그들이 아는 전부이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을 얘기해요. 뭐 별반 우리도 다르지 않죠. 늘 똑같이 돌아가는 일이 편안하죠. 그리고 근데 편안한데 마음적으로 행복함이 없으니까 그런 불편함을 감수한 대신 뭐 쇼핑이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것으로 내 분노 내지는 못 참는 거를 풀어내잖아요. 보통 그래서 스포츠 얘기하고 뭐 영화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게 바로 그들의 특징이죠. 근데 이제 그 밑에 보면은 네트워크 마케팅 세계에 진입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바뀐다. 전통 기업에서 일했었던 경력은 별로 유용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그 정해진 근무 시간, 그걸로 책정되는 월급, 그렇게 만들어진 계층 구조, 그렇게 만들어진 업무 내용, 한정된 고객, 일정한 공간, 이런 것들의 요소들이 네트워크 마케팅 시장에서는 찾아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게 없으니까 불편하게 여기는 거죠. 뭐야, 어? 내가 출근을 하고 도장 찍었는데 왜 돈이 안 나오지?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와서 내가 스폰서인데 쟤 왜 내 말 안 듣지? 뭐 이런 거. 이 위계 질서상으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209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만일 전통적 세일즈에 몸담았던 사람이 세일즈의 일종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들어왔다라면은 그 상당 부분 잊어야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 사업에서 중요한 것은 복제 능력인 거예요. 나만 잘한다면 계속 나만 성장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혼자서 100시간을 일하는 게 아니라 100명이 1시간을 일하는 방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과 건강을 찾는 일인 거죠. 그런데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해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를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태도를 복제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너무 탁월해. 그러면 복제할 수가 없죠.
그거는 탁월한 사람만 찾아야 되니까. 우리는 절대 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는 거고,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부를 획득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라면 그걸 잊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쟤는 왜 못하지? 이런 생각 같은 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 역시 기존 지식을 버려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네트워크 마케팅에서는 뭐 고용하고 해고하고 이러는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는데 관리자로 하면은 그게 됩니까? 뭐 너 해고야 이런다고 말을 듣겠어요? 그래서 고용한다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니까 관리자로 일했던 사람들은 기존의 지식을 다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인내백이었는데 잘 버려지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그 밑에 배우는 데 시간을 들인 만큼 버리는데도 시간을 투자해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었던 구습을 버려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분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E와 S 사분면의 시각을 버리는 일이라는 걸 토로해요. 맞죠. 정말 맞죠. E와 S 사분면의 시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 이 책에서도 늘 얘기했었던 얘기죠. 이사분면과 S사분면의 생각 때문에 일확천금을 노린다. 조금 투자하고도 많은 걸 가져가려고 한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다 이사분면과 S사분면의 시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몸에 밴 구습을 버리고 나면 변화는 훨씬 더 빠르고 쉽게 진행될 것이다. 이런 얘기 했어요. 이거 보면은 성경 말씀에 세술은 세부대라는 얘기가 있단 말이죠. 그 이제 내가 새로운 세상에 왔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내가 새로운 것을 선택했고 그것에 왔으면 그곳에서 요구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습득해서 내가 하고 내가 후원하려고 하는 파트너도 나와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방법을 알게 하면은 복제는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좋은 원본이 되고 내가 아는 것을 내가 후원한 사람이 알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럼 가르치는 게 확인된 거죠. 그러면 그 배운 사람이 그 밑에 있는 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건 복제하는 방법을 아는 거. 요 세 가지가 사실 전체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 중요한 과제구나 그게. 그러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내 머리를 움직여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은 실천이 중요하다. 계획하고 검토하고 배우는 일은 쉬워요. 배우는 거는 좋은데 돈 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돈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네트워크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배우는 단계는 지켜지는 단계이고, 그 다음 뭐야? 행동, 액션. 액션이 바로 답인 거죠. 그래서 결국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209페이지 하고 있습니다. 자, 뭘 버려야 될지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210페이지 20 챕터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챕터에서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요즘 시대에도 막 완전히 통한 이야기 나와서요. 자, 부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 이렇습니다. 뭐라 그래요? 돈이죠. 부자? 돈이죠. 하지만 틀린 얘기다. 왜냐? 돈은 언제라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도 진정한 부자의 조건이 아니다. 부동산의 가치는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요즘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부분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바로 있잖아요. 최근 몇 년간 목격하지 않았던가? 이게 언제 쓰여진 책이라고요? 2014년에 쓰여진 책이니까 서프라임 모기지 금융위기 부동산 대폭락 있었던 그해 나온 거죠. 그렇다면 부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뭐라고요? 동그라미 동그라미 지식이라는 거죠. 아무도 뺏어갈 수 없는 나의 지식. 자, 이 사람이 어떻게 그걸 배웠는지 금빛 교훈에서 이야기 나옵니다. 자기가 젊었을 때 처음 경험한 투자가 사실 부동산이 아니라 금이었대요. 금은 유일하게 진정한 돈이 틀림없다고 판단했대요. 그래서 1972년에 금화를 사들였는데 그때는 85달러였대요. 1온스에. 그리고 그때 나이가 25인 거예요. 그런데 32살쯤 됐을 때 1온스에 800달러가 됐대요. 그러니까 10배가 오른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억을 투자했다면 10억이 된 거예요. 그죠? 그 흥분하게 됐대요, 자기가. 탐욕이 고삐가 풀렸대요. 그래서 금이 2,500달러까지 오를 거라는 소문이 돌았대요. 그래서 탐욕스러운 투자자들은 사재기를 시작하고 막 과거에는 금에 손도 대본 적이 없는 초보 투자자들까지 가세했대요. 아우.
뭐 요즘 정말 일어난 일 같네. 자, 나는 막대한 이윤을 남기고 그 말을 매도할 수도 있었지만 금값이 더 오르길 기다렸대요. 그로부터 약 1년 뒤. 금값은 온스당 500달러로 떨어진 다음에 마침내 자긴 팔았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일찍 샀기 때문에 떨어졌어도 뭐 남긴 남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금값은 계속 하락하여서 1996년 약 20년 후에 275달러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시간은 무조건 돈을 벌게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자산은 엄청난 등락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에 작은 걸 가지고 쭉 가져갔다면 반드시 부자가 되지만 이런 사이클 속에서 꼭대기에서 계속 사고 밑에서 계속 팔면은 결국 망한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자, 금은 내게 큰 돈을 안겨주진 않았지만 값진 교훈을 줬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진짜 돈에 투자하고도 실제로 돈을 잃는 경험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형 자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대요. 진짜 돈을 투자하고도 돈을 잃는 경험을 했다는 거. 야, 이건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자산에 대한 정보다. 정보. 그렇게. 그러면서,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면은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거죠. 뭐를요? 부동산, 주식, 금면, 돈도 아니고 그런 종류의 모든 것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가 중요한 건데 그 얼마나 아느냐가 결국 뭐냐면 맨 밑에 있는 금융지능. Financial Intelligence라고 하는 부분이 바로 당신을 부자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금융지능. 그래서 우리가 익혀야 될 것들이 바로 금융지능이다. 그래서 212페이지 보면은 이 금융지능은요, 학문지능과 거리가 없고 전혀 상관없어요. 학교 천재였어도 금융지능 측면에서 얼마든지 멍청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이 기보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중에 가난한 아빠 천재였죠. 하와이 교육감 했고요. 근데 금융지능 면에서는 그냥 연금에만 의존하다가 결국 망했잖아요. 그 멍청이일 수다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금융지능 몇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미국의 내용이기 때문에 한국과 다소 상황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가는 이제 아이디어는 좀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국 미국과 우리나라가 한 10년 격차를 두고 따라가는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미래에 그렇지 않겠냐는 생각도 해볼 수도 있긴 한 거죠. 첫 번째 금융지능은 뭐냐면은요,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안다는 것은 금융지능이 높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업을 하고 있으면서 부업을 잡는 사람들은 금융지능이 더 높은 사람이겠죠. 그냥 현금 흐름이 있으면서 추가 현금 흐름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지능이 있는 사람이겠죠. 계란을 한 부대에 아니라 여러 부대에 분산 투자를 하는 사람도 금융지능이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여튼 일반적인 사람, 일반 직장인들보다 돈을 조금 더 벌려고 하는 사람은 금융지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돈을 지키는 법을 알아야 된대요. 세상은 당신의 돈을 뺏으려고 혈안되어 있어요. 사기꾼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 우리 세금도 그렇게 많이 뺏어가잖아요. 세금 뺏기는 거 보면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그러면은 이런 거죠. 그 밑에 보면 1년에 100만 달러를 둘 다 똑같이 버는데 한 명은 20%를 세금 내고 한 명은 35%를 세금 낸다면 이 전자의 IQ가 높은 거죠. 세금을 합법적으로 내지 않는 방법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금융지능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봉급생활자는 투명 유리지갑이라 회사에 다 나라에 다 뺏겨. 그런데 사업체를 열고 있거나 뭔가 이렇게 사업자로 뭔가 걸려 있으면은 세금 혜택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많이 생각을 한다면 돈을 금융지능이 있는 거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예산을 수립하는 방법이에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다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금융지능이 없는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가 세 번째 나오는데요. 213페이지. 아, 난 이거 옛날에 한 10년 전에 알았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난 많이 벌고 많이 써서 큰일 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이야기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자, A는 1년 수입에 12만 달러, B는 6만 달러요. 누가 금융 IQ가 높을까요? 버는 것만 봤을 때는 A가 높죠. 더 많이 벌라고 1번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런데 1번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직 판단하기 이르대요. A는 매년 12만 달러를 지출하기 때문에 연말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데요. 많이 벌었으나 원점.
그러면 연수입이 6만 달러에 불과한 B는 신중하게 예산을 짜서 5만 달러는 생활비로 사용하고 나머지 1만 달러는 어딘가 투자했어. 그럼 나중에 큰 돈 보유하게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B죠. 작게 벌었어도 일부를 떼어서 투자하거나 저축하거나 뭐 뭔가를 한 사람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돈 관리 기술이 형편없는 사람에게는 온 세상의 돈을 다 쥐어줘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로또로 몇십억을 받아도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 돈을 유지, 관리, 보수, 증진시키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시간 속에서 다 없애버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 배워야 될 부분 아닌가요? 갑자기 여러분이 10억 너무 작나? 요즘엔 10억이 작은 느낌이 드네. 그래도 있었으면 좋겠죠? 뭐 예를 들어 20억이 딱 생겼어. 어떡하실 거예요? 요런 것에 대한 어, 기술이 수립되어 있어야 진짜 부자가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죠. 자, 현명하게 예산을 수립하고 비와 아이 사분면에 대해 배우는 사람이라면 이걸 배워야지만 막대한 재산,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재정적 자유를 향해 제대로 전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산 수립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즉, 시드머니라는 표현 같은 것도 만들 수 있는 사람만이 B와 I 사분면으로 옮겨가는 거다. B와 I 사분면에 옮겨갈 때 처음부터 B와 I 사분면에 갈 수는 없고 E와 S 사분면의 경험 그런 것들을 통해서 건너가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조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로버트 키요사키는 이제 사업 얘기를 처음부터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요 부분이 우리는 직장 생활을 거쳐서 사업자 마인드로 변해야 되는 게 한국 상황에서는 맞아요. 왜냐면은 미국에서는 실리콘밸리 이런 걸로 투자자들에게 금융회사들에서 엄청난 많은 지원과 투자를 하고 그것들에서 깨끗하게 손털어요. 빚으로 개인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를 하고 실패를 해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체제가 발현되어 있죠. 물론 그걸 뭐라 그러죠? 재정적 회복을 하기 위한 어떤 프로세스는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를 투자를 하고 망했으면 온전히 자기 책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적으로 약간 다르긴 달라요. 근데 많은 위험수가 사업을 할 때는 있지만 네트워크에는 그 모든 위험 세계가 없다. 이러니까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게 최고다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제 그 부분 다시 한번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돈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이제 가졌잖아요. 그럼 그거를 훌륭하게 활용을 하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투자 수익을 좀 가져야 되는데, 투자 금액 대비 50% 수익 올리는 사람하고 5%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있다면 50% 수익을 올리는 사람이 금융지능이 높은 거죠. 그 다음에 50% 수익을 올리고도 비과세 혜택까지 누린 사람은 어, 정말 훨씬 더 금융 IQ가 높은 거죠. 그렇게 조금 돈을 잃지 않고 계속 유지하거나 늘려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들이 더 좋다는 거고, 요즘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많이 보면은 ETF 투자하라고 하고 ISA 아시는 분은 아시라서 얘기하면 ISA에 넣어서 하라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비과세 혜택이 있기 때문이죠. 왜냐면 은행에 돈을 넣어서 이자가 불면 16.5% 돼요. 근데 그런 거 안 내면은 안 낼 수 있다라면은 훨씬 더 이득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사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14페이지에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돈을 가지고 은행에다 투자하고 막 은행에서 아래주겠거니 이렇게 해요. 무슨 편대에서 아래주겠거니 이랬는데 돈을 버는 사람들도 있지만 폭삭 망하는 사람도 있어요. 투자를 했다가 모르고 투자만 하면은요. 그래서 제가 2015년인가? 중국 펀드가 막 있었는데 남들 다 버는 때 저는 3천만 원 손해 봤었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은 잘 알지도 못하고 펀드에 넣어서 그런 거예요. 제발 좀 배우라는 이야기, 공부 조금 하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여기 밑에 뭐 무슨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는 않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는 얘기들을 하도록 할게요. 결국 지금 이 네 가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더 많이 벌어야 하고 지켜야 하고 예산 수립을 해야 되고 돈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돈을 효과적으로 운영하려면은 간을 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작은 돈으로 투자를 해보고 생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주식이나 금은이나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늘려가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만약 직장 생활을 하면서 추가 돈을 발해서 네트워크에 발을 들였다라고 하면은 이 네트워크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 거죠. 네트워크를 시작해서 바로 전업을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여기에 이야기와 일맥상통할 수 있는 내용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214페이지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하여라는 주제로 보게 되면은요. 네트워크 마케팅을 도전하는 이유는 여러 비즈니스 기술을 습득하고 금융 지능을 높여서 진정한 부를 구축하는 데 여유 자금을 활용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그것도 최종 목적은 아니고요. 결국은 별표 좀 쳐볼게요. 멋진 인생을 살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살지 말자는 이야기예요. 내가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았다면 두렵죠. 파산할까 봐 두렵잖아요. 이 사람이 1985년에 21페이지, 215의 메뉴에 보면은요, 노숙자가 되었고 그 경험이 너무 비참했대요. 너무너무 무서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그런 게 이제 망할 것에 대한 대비책이 없을 때 두려우니까 그런 두려움 속에서 인생 살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와 불만에 휩싸인 그런 인생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일터로 나가면서 분한 거야. 그냥 막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거예요. 죽지 못해 하는 거예요. 이러면 그래 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이게 높은 보수를 받으면서 일을 하지만 그만둘 수 없는 부류들이 이런 부류다. 그러면은 이런 인생을 살면서 사이드로 이 불만인 인생을 탈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져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매 은퇴 날짜 기다리고 뭐 이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216페이지 보면은 이게 이제 가장 좋은 인생이죠. 기쁨과 평온. 만족감을 느끼는 인생을 우리 살아가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돈을 벌고 부자가 될 때 가져가는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든 안 하든 일정한 소득이 계속 들어오는 것을 알면 평온 안 하든 얘기예요. 그런데 돈 가치가 똥가치가 되니까 연금을 마련한 것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인데 추가적인 소득의 흐름을 마련하지 않으면 두렵고 분노에 쌓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인생 전체가 회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300만 원이 10년, 20년 후에 300만 원하고 같은 가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300만 원의 가치를 가지고 노력해가지고 되겠냐라는 이야기가 계속 시종일관 해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일하는 이유는 그냥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기 위한 노력이 재밌고 사랑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돈을 위해서 일할 필요는 없지만 일할 때는 진짜 행복하다는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216페이지 쭉 보면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인간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217페이지 메뉴에 보면은 우리는 보통 삶이 두 가지 방식이 있다고 배우는데 하나는 착하고 겸손하며 부지런하고 검소한 개미처럼 살라는 이야기. 다른 하나는 무책임하고 방탕한 배짱이가 되어서 빈둥거리는 이야기 두 가지가 있으니까 개미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로 우리가 우화처럼 교육받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끼쳤다라는 이야기 하면서 물론 책임감 있고 검소한 태도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은 좋지만 정말 일개미 하나로 돼서 날마다 가자부스럭이나 움직이면서 평생을 살고 싶은가 그 안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하면서 현실을 직시하자. 우리는 개미도 아니고 배짱이도 아니다. 인간이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풍요로운 삶을 기대하는 것은 마땅하고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합당하지 않겠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부의 기본 원리를 깨우친다면 지식을 이용해, 지식 중요하다 그랬죠. 돈과 시간과 집중력을 관리한다면 관리 능력 필요하다 그랬죠. 큰 꿈을 꾸고 그것을 추구할 용기를 갖춘다면 당신의 평범한 삶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성공을 이뤄낼 수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 챕터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냥 일반적인 부자가 되기 위한 그렇게 부자가 되었을 때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들을 쭉 하는 와중에 많은 조금은 더 힘들고 어려울 수 있는 그런 부자 되는 프로세스가 네트워크에서는 상당히 위험 부분이 없으면서 부업으로도 그리고 시간을 일부 활용하고도 이제 가지고 갈 수 있는데 근데 일부를 활용하든 얼마나 쓰든지 간에 마음적인 어려움은 정말 부자가 되려는 마음과 유사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여러분들은 내가 진짜 어떤 삶을 가져야지만, 어떤 삶의 목표를 가져야지만 이 과정을 이기고 더 큰 꿈과 더 자유로운 삶을 위한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이 책을 읽는 저자에게 사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이 나는 진짜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그리고 내가 진짜 꿈꾸는 삶은 뭔지, 그리고 나는 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일을 하는지를 좀 생각해보는 하루를 지낸다면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이 벌써 대단히 막이 이제 한 챕터를 남기고 남았어요. 어디서 종료하는 거예요? 네.